유튜브로 있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만주 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다. 박정희가 만주로 온 그 무렵 김일성은 관동군과 만주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만주를 떠나고 있었다. 나중에 한반도의 두 주인공이 돼 대결하게 되는 두 사람이 바라본 만주는 같지 않았으나 민족이 처한 모순을 자각하도록 한 대지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김일성 빨치산 부대가 소련으로 후퇴하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간도의 용정에서 독립군의 신화를 흠모하며 소년기를 보냈던 만주 군관학교 1기생 방원철은 1930년대에 들어서서 독립군의 주력이 공산화되면서 조선인 마을로부터도 민심이 떠나게 됐다고 했다. 빨치산이 마을로 내려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공출과 현금을 요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동포 유지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존경의 대상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다. 우리 마을에 밤손님들이 내려와서는 삼촌을 불러 객출할 돈을 통보하고 갑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돈을 걷어 300원, 400원씩 모아주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저희 친구 아버지가 너무 잦은 객출 요구에 대해서 잘 협조를 해주지 않자 이분의 머리에 대못을 받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만주군 장교가 돼 팔로군을 상대로 싸워보니 그들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 신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계열의 빨치산들은 마적단같이 인민들을 약탈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의 그런 모습을 더욱 자세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해방된 뒤 김일성 일파와 함께 잠시 인민군 창설에 관계했을 때였습니다. 이 김일성 계열의 유격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간도 특설대는 2개 대대 규모의 부대였다. 부대장만 일본인이고 장교들과 병사들은 조선인들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족 반역자들인데 이 부대에 장교로 근무했던 최남근, 강재호는 비밀 항일 조직을 만들어 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최남근은 광복뒤 국군에 들어와서는 좌익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당시 만주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단순히 무슨 색깔의 군복을 입고 있었느냐로 평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한 것이다. 박정희 등 2기생도들은 1941년 여름 내몽골 지역인 흥안서성에 갈금묘로 2주간의 야영훈련을 갔다. 주로 농경지로 이루어진 만주의 대지와는 분위기가 또 다른 대초원이었다. 지평선에 산이 솟아있는 것이 아스라이 보여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곤 했다. 워낙 평탄하여 조금만 불룩해도 멀리서는 산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눈을 감고서 한두 바퀴 맴돌면 방향을 잃어버릴 정도였다. 1기생의 훈련 때는 일본인생도 2사람이 부대 수경지를 떠나 척후로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대초원에서 방향을 잃어버렸든지 늑대에 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박정희와 생도들은 용변을 보러 나갈 때는 반드시 2사람이 짝을 지어 한 사람은 총을 들고 늑대떼가 나타나는지를 감시하도록 주의를 받았다. 박정희 일행의 숙소는 라마교 절이었다. 불당에는 소와 개가 여자들과 관계하는 망측한 모습의 조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몽골의 가정에서는 장남이 라마교의 승려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다. 라마 수도승은 어디를 가든지 결혼하기 직전 처녀들의 정조를 먼저 대접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불상에서 보듯이 소나 개의 생활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수많은 몽골 여자들은 매독에 걸려 있었다. 생도 시절의 경험 중에서 박정희를 비롯한 조선인 생도들이 오래도록 추억거리로 간직한 것은 철령에서 한 칙도 연습, 대련에서의 수영, 이 흥안서상에서 한 야영훈련, 그리고 대련, 무순, 봉천의 중화학공업시설, 시찰이었다. 박정희는 광활한 만주의 대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공업력에 바탕을 둔 일제의 국력과 야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정희는 산으로 둘러싸인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답답증을 느꼈었다. 이를 풀기 위해 나팔도 불어보고 제자들과 같이 병정놀이도 했으며 운동에 전념했었다. 이제 박정희는 광야를 발견한 것이다. 노을에 물든 붉은 수수밭이 끝없이 뻗어나가고 폭이 100m나 되는 대로를 중심으로 대도시가 건설되며 만주철도와 거대한 산업시설이 동맥과 고동으로 다가오는 꿈틀대는 신천지. 박정희가 약 4년간 호흡했던 이 만주가 그의 머리에 큰 그림을 집어넣어 주었을 것이다. 몸집은 작았지만 박정희는 우리 역사상 일찍이 본 적이 없는 스케일 감각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가 건설한 포항제철, 현대조선, 고속도로, 신도시, 중화학공업단지, 그린벨트는 좁은 한반도에는 넘치고 오히려 만주 같은 대륙에 어울릴 것 같은 규모였다.
우리의 역사적 전통과 국력에 비추어 예외적이고 과분하게도 보이는 것들이었다. 박정희가 문경이나 한반도 안에서만 살았더라면 그런 대담한 구상은 어려웠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보지 않은 것을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자신이 보지 않은 것보다도 더 크게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일제가 내세운 오족 혁파는 말장난이었지만 오족이 뒤엉켜 사는 만주는 박정희를 국제화시켰다. 박정희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동기생은 이한림이었다. 둘 다 강직한 면이 비슷했다. 다만 표현 방법이 달랐다. 박정희는 과묵으로서, 이한림은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한 언동으로서 표현했다. 이한림도 소년기의 박정희처럼 나폴레옹과 이순신의 전기를 잃고 군인의 길을 꿈꾸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세기의 경량에서 만주 체험의 영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만주는 국제사회와는 완전히 폐쇄되어 있으면서도 그런 폐쇄 속에 은근한 풍요를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이 삼켜버리기에는 너무 광활한 땅이었다. 국가의 행정, 법, 질서가 미치지 못하는 공지는 사람들을 활달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야생적이고 야만적인 면도 있지만 텍사스적인 열기, 짙은 투전판의 분위기, 겨울 눈보라와 눈썰매, 독한 고량주, 일어, 노어, 중국어, 조선어의 혼합, 우글거리는 강도단, 비적, 마적단의 횡횡 등 남성적 약동성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이런 만주 땅의 특징은 소극적인 것, 우유부단한 것, 엉거주춤한 중간파 기질을 혐오하도록 만들었고 강렬한 것, 적극적인 것, 분명한 것을 열망하도록 나를 변화시켰다. 박정희가 군인이 되려고 했던 기본적 동기는 무엇보다도 긴 칼을 차고 말을 달리며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군인이 되어 독립운동과 국가 건설의 힘을 비축하겠다는 정도의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총구의 힘을 이용하여 독립이나 국가 개조를 하려는 생각의 씨앗은 아마도 만주군 관학교의 연병장에서 그 최초의 싹을 틔웠을 것이다. 군대를 단순히 전쟁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정치의 수단으로 보게 되는 쪽으로 시각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가 딛고 있었던 만주국이 우선 일제 관동군의 작품이 아니었던가. 관동군 작전참모로서 만주사변을 기획했던 이시하라 간지 같은 청년 장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해지고 있던 때였다. 박정희가 대구사범 5학년 때 일어났던 1936년의 226 사건은 그에게 중요한 화두를 제공해줬다. 이소배, 안도, 다케시마 같은 30대 초반의 가난한 농촌 출신 대위들이 주동이 되었던 이 거사는 그 동기가 군국주의적 책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대륙 침략 정책에 희생되고 있던 농촌의 현실을 농민 출신 부하 사병들의 비참한 경험담을 통해 알게 된 이 청년 장교들은 천황에 직접 호소하여 이른바 소화유신을 단행함으로써 관료화된 군 산층부를 숙청하고 사회적 모순을 일거에 해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군 내외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도쿄의 요충지를 점거했으나 거사 초반의 사이토 내무 대신, 와타나베 육군 교육총감, 다카하시 대장 대신 등 요인들을 죽이고 스즈키 시종무관을 중상에 빠뜨림으로써 천황의 노여움을 샀다. 그들은 도쿄 근방의 부대에서 동원한 1,500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천황이 반도라고 규정하자 자살하거나 투항해버렸다. 226 사건을 주동한 장교들은 만주사변을 주동한 엘리트 참모들과는 달리 농민 출신 사병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동감했던 일선 부대의 장교들이었다. 이런 사건의 성격은 가난한 농민 출신의 장교 후보생인 박정희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었다. 더구나 만주 군관학교에는 226 사건에 연루됐다가 밀려나서 온 장교들이 교관이나 구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침략적 군국주의와는 성격이 다소 다른 아시아주의자의 성향을 갖고 있어 민족 차별 의식이 덜했다. 박정희가 좋아했던 만주 군관학교의 중대장 간노 히로시와 일본 육사의 사카키 구대장이 그런 장교들이었다. 이런 장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박정희는 국가개조의 수단으로서 총구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것이다. 군대, 권력, 개혁이 하나의 화두로서 그의 가슴속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그는 더욱 과묵해졌다. 간노 히로시 소교는 226 사건에 가담했다가 파면된 뒤 만주군 장교로 넘어온 사람이었다. 그는 조선인 생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어느 날 일기생 방원철, 최창윤, 강재순을 자신의 관사로 초청했다. 점심을 대접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너희들 조선 독립을 원하지. 앞으로 독립운동을 열심으로 하게. 그러나 지금은 적당한 시기가 아니야.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때 독립운동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해. 박정희의 동기생 이한님은 또렷한 특생을 지닌 박정희 생도에 대해서 이런 요지의 증언을 남겼다. 조그마한 체구이지만 어깨를 딱 벌리고 당당하게 걷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가끔 둘이 만나면 조국의 비통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결심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 사이는 혈우라고 할 만했다. 특히 나에게 감명을 준 것은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그 불굴의 정신이었다. 동기생 이병주는 만날 때마다 나를 혼돈시켰다.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하다가 끝에 가면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이었다. 그는 체질적으로 공산주의에 젖어 있었다. 나는 이병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런데 박정희가 가끔 그와 어울리며 그의 말을 반박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만주계와 일본계의 교관이었던 오다카 가스에는 1941년 가을 종합연습 때 박정희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오다카 교관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되는 행군 훈련 때 소대장이었고 박정희는 그 아래 분대장이었다. 오다카 교관은 박정희에게 진지 공격 명령을 내리곤 했는데 명령을 받아 실천하는 자세에 기력이 넘치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성실함이 느껴졌다. 투지를 가슴속 깊이 묻어둔 사나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한 일본은 그 여세를 몰아 동남아시아로의 쾌속의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남방작전이었다. 1942년 3월 23일 박정희 등 2기생은 만주군관학교 예과를 졸업했다. 이날의 졸업식 기사는 우등상을 받는 박정희의 사진과 함께 만주일보에 실려있다. 이날 군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졸업식에 부위 황제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우치안부 대신과 우시종무관이 참석했다. 만주군관학교 교장 나구모 중장이 상황보고에 이어 열병식과 생도 대표에 강연이 있었다. 일본계 우등생인 오카미, 고야마 두 학생이 강연을 했다. 우시종무관이 전달한 우승상장을 받은 5명의 명단에 오카미, 고야마 두 일본 생도와 함께 다카키 마사오, 즉 박정희와 유, 장 두 만주계 생도의 이름이 들어있다. 누가 1등인지 이 기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정희의 동기생들 중 생존해 있는 2사람, 이한림과 김묵은 박정희가 240명 만주 조선계 전체에서 수석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박정희의 이름이 두 만주계 생도보다 먼저 나오고 수상자 사진도 박정희가 대표로 받는 모습이라 두 동기생의 증언은 사실로 보인다. 일본계 수석은 아마도 강연을 한 2사람이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몇 달 뒤 고향에 들러 누님 박재희에게 금시계를 상으로 받았는데 나를 축하해주는 가족이 곁에 없어 눈물이 날 뻔했다고 말했다. 구미보통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뒤 대구 사범에서 꼴찌로 떨어졌던 박정희는 다소 늦은 나이에 다시 1등으로 복귀했다. 수년의 방황 끝에 정열을 쏟아부을 천직을 확실하게 붙들었다는 징표였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일본 육사에서 독립과 혁명을 고뇌하다. (1942년 3월 23일에) 만주국 육군사관학교 예과를 만주계 수석으로 졸업한 박정희는 그 뒤 5달 동안 다이츠키 교육을 받았다. 다이츠키 교육이란 사관 후보생들이 일선 부대에 배속돼 사병과 하사관들의 생활을 체험한다는 취지였다. 이것은 독일 군제를 받아들인 일본군의 사관 양성법이었다. 박정희는 만주에 주둔하고 있던 관동 군부대에서 교육을 받았다. 만주 군관학교 2기 예과 졸업생들 중 일본계 전부와 만주계 생도들 중 성적이 우수한 70여 명이 선발돼 일본 육사로 유학을 가게 됐다. 만주계에 속했던 조선인 생도 11명 중 박정희, 이한림, 이섭준, 김재풍이 유학생으로 뽑혔다. 이들은 1942년 10월에 도쿄 근방 가나가와현의 자마에 있던 일본 육사본과 3학년에 입학하여 유학생대로 편성됐다. 사이타마현 아사카에 있던 예과 교정은 집무대, 본과 교정은 상무대라 불렸다. 박정희가 속한 유학생대는 정규 일본 육사 57기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같은 과정을 공부했다. 58기부터는 유학생대가 정규반에 통합됐다. 일본 육사에서는 한문 공부를 많이 시켰다. 일본은 명치유신 직후 육군은 프랑스 제도를,
해군은 영국식을 모방했다. 프랑스가 19세기 말 독일과의 전쟁에서 지자 육군은 독일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장교는 동양적인 교양과 무사도 정신을 지켜가야 한다는 뜻에서 중국의 고전을 읽게 하고 서도를 배우도록 하여 편지도 반드시 모필로만 쓰도록 했다. 화혼양제, 즉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되 어디까지나 일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주체적인 근대화의 전략이 깔려 있었다. 박정희의 동기생 이섭주는 한문교관이 이런 말을 하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닭깎이의 장문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의 일기장을 검열한 교관도 비슷한 평을 했다. 박정희 생도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자마자 2km를 구보하여 신사에 참배하러 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여기서 군인 치규를 큰 소리로 외운다. 군인은 충절을 본분으로 삼는다. 군인은 예의를 숭상한다. 군인은 무용을 숭상한다. 군인은 신의를 지킨다. 군인은 질소를 본지로 삼는다. 박정희 같은 식민지 세대는 교육치거도 달달 외워야 했다.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 간의 의리, 부부 간의 상해, 부모 간의 상신을 강조한 이 내용 자체는 화랑도의 세속 5개와 비슷하다. 교육치거를 만든 사람들 중에는 지성을 강조한 이태규의 사상을 연구한 이들도 있어 교육치거의 퇴계의 철학이 많이 들어있다고도 한다. 박정희는 군인 치규나 교육치거가 지향하는 황민하에는 반감을 가졌지만 이 치규나 치거가 담고 있는 동양적인 혼과 도덕관에는 동감했던 것 같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에서 무사도 정신의 정수를 발견했다. 그가 교육을 받았던 1942년부터 1944년에는 이미태평양 전쟁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박정희가 4학년이던 1943년 11월 23일 중부태평양의 타라와 섬에서는 상륙한 미군을 상대로 혈전을 벌이던 일본군 수비대가 패색이 짙어지자 항복을 거부하고 집단 자살했다. 수비대 5,500여 명 가운데 포로로 잡힌 것은 조선인 129명을 포함한 146명에 불과했다. 타라와 옥새 하루 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총리, 장제스 중국 총통은 카이로에서 회담하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면서 만주와 대만의 반환과 조선 독립을 약속했다. 박정희도 이제는 일본의 패망은 조선의 독립을 의미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다. 일본 육사는 줄어들고 있는 장교들을 보충하기 위해 매기의 생도수를 2,000명 이상으로 늘렸다. 박정희보다 1년 뒤에 졸업해 전쟁에 투입된 기간이 5달밖에 되지 않은 58기 출신 가운데 항공사관은 약 800명이었다. 그 가운데 약 3분의 1이 주로 카미카제 자살 공격에 동원돼 전사했다. 이런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육사 교육을 받은 박정희는 끊임없이 죽음과 무사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을 것이다. 박정희보다 1기 후배인 58기 출신 정래혁은 무사도란 즉 죽는 것이다 고 배웠다고 했다. 무사를 뚜렷한 사생관과 국가관을 가진 군인 집단으로 정의한다면 동양 삼국에서 가장 오래된 무사단은 서기 6에서 8세기 삼국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었던 신라 화랑도였다. 어느 나라든 무사도의 본질은 인명경시가 아니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대의를 위해서 값지게 쓸 것인가 하는 엄격한 자기다짐이다. 박정희가 여러 번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보여준 초인적인 의연함은 이런 무사도 교육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박정희가 재학 중일 때 육사 교장은 우시시마 중장이었다. 가고시마 출신인 그의 셋째 아들이 56기로 육사에 다니고 있었다. 아들이 전하는 아버지의 가오는 이러했다. 무사도의 뜻을 두고서도 조의, 조식을 싫어하는 자는 아직 멀었다. 항상 전장에 있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솔선하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 우시시마 중장은 오키나와 주둔군 사령관으로 있다가 1945년 4월에 상륙한 미군 13만 명을 맞아 석 달간 싸웠다. 그는 6월 23일 동굴 지휘소에서 참모장과 함께 할복 자살했다. 일본 육사에 와서 비로소 박정희는 유학생대에 같이 들어간 만주 군관학교 2기 일본인 생도들과 친해지게 됐다.
박정희와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다케자와는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뒤 일본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일화를 얘기하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과묵하고 성실했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겨우 기억해낸 사건은 어느 날 박정희가 외출 갔다가 술을 마시고 얼굴이 벌겋게 되어 귀대 시간에 맞추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일이었다. 동기생 노무라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인즉 우리도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육사는 전사자의 자제들을 우선적으로 합격시켜줬습니다. 이 때문에 합격 정원의 약 10%는 성적이 좋아도 밀려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억울한 탈락자들이 우리인데 우리에게 만주 군관학교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속력이 유달리 강합니다. 다른 동기생 오리구치는 1961년 11월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길에 일본에 들렀을 때 만날 뻔했다. 외무성에서 전화가 왔는데 박정희 의장이 오리구치와 일본 육사 시절의 구대장 사카키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일정상 면담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오리구치는 박정희가 왜 사카키 구대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사카키는 머리가 비상하면서도 성격은 불같았다. 생도들을 앞에 두고서 간 큰 소리를 해대는 것이었다. 일본은 이제 틀렸다, 졌다, 졌어. 국민들한테는 이겼다, 이겼다고 하지만 전시인 그때는 감옥에 갈 발언이었다. 놀란 생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 하여간 몸 하나는 잘 건사해야 한다. 끝까지 견디어 살아남도록 하라. 오리구치는 박정희가 226 사건과 같은 일본 청년 장교들의 국가개조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점과 사카키 구대장을 좋아한 것을 연결하면 박정희의 마음속에서 그때 어떤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재벌의 횡포, 빈부의 격차에 대한 가난한 농촌 출신 청년 장교들의 쿠데타 기도에 대한 동감이었을 것이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군대를 독립투쟁과 국가 보유의 수단만이 아닌 국가 개조의 방법으로 보는 생각을 키워가고 있었다. 만주계 생도 오황무는 동기생 박정희에 대해서 이런 기억을 갖고 있다. 그는 동기이지만 형벌이었습니다. 일본 육사에 유학하고 있을 때 중국 생도들과 일본 생도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가 중재에 나서곤 했습니다. 그는 워낙 말이 없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중국 생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듣는 그의 표정이나 눈동자에서 우리 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황무는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로 돌아와서는 장개석 군대로 탈출해버렸다. 그는 중공정권이 설립된 뒤에는 주은래의 참모로 활약했다. 1970년대 초 신화사 통신 일본 주재기자로 나가서는 일본과 중국의 국교 교섭에서 부총리 교승지와 다나카 총리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그는 한중 수교 교섭 때도 마쿠에서 활약했고 한국에 와서는 박정희의 생가를 찾았다. 지금도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그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학 동기생 이섭주는 기자에게 이런 증언을 남겼다. 일본 육사 교육은 만주 군관학교보다 더 정신적으로 쥐어짜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여기서도 모범생이었다. 솔직히 말한다면 나는 그때 일본 사람이 다 되어 있었다. 그런 나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달랐다. 그는 특히 226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것은 군사학뿐이다. 우리는 독립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가 독립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박정희는 간단하게 답하는 것이었다. 독립이란 혼자 사는 것이다. 남의 간섭 안 받고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다. 자유시간에는 박정희가 혼자서 운동장을 거닐며 골똘한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귀찮게 굴지 마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뒤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 그때부터 혁명을 꿈꿨지. 명치유신, 손문혁명, 그리고 터키의 케말 파샤가 되고 싶었지. 박정희가 일본 육사에 다닐 때 일본은 아직 본격적인 미국의 공습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일본 군인들은 남방의 밀림, 중국 전선, 그리고 바다와 하늘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나
일본 국내는 평온했다. 박정희는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일본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대구사범 동기생 김종길은 그때 도쿄에서 중앙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김종길은 이때가 박정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흥겨운 시절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일본 조지대학에 유학 와 있던 대구사범 동기생 왕학수와 김종길의 하숙집에 자주 놀러갔다. 술, 담배를 좋아하는 것은 여전했다. 하루는 김종길과 술을 잔뜩 마시고 귀가가 늦어 외출 금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이섭준의 누이 동생은 일본에서 자취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이섭준과 한국인 동기생들은 주말에 외출을 나올 때는 도시락에 밥을 꽉꽉 눌러 담아 갖다 주곤 했다. 박정희와 단짝인 이한님은 일과만 끝나면 검도장으로 가서 땀을 뺐다. 이한님은 조국을 잃은 조선인 생도로서의 생활은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아 우리끼리는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했다. 이한님이 보기에 박정희는 교사를 하고 와서 그런지 세상 물정에 밝았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모택동의 팔로군과 대면. 일본 육사 본과 57기 졸업식은 1944년 4월 20일 가나가와현 자마의 교정에서 있었다. 대원수로 불리기도 했던 히로이토 천황을 비롯해 도조 육상, 스기야마 원수 등 군 수뇌부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정희가 속한 유학생대 생도들도 함께 졸업했다. 이날 행사를 전한 신문기사를 보면 정규 생도들 가운데 15명이 우등상을 받았다. 유학생대 생도들에 대한 시상식은 따로 있었는데 수상자의 명단은 실리지 않았다. 동기생들은 이 유학생대에서 박정희가 3등으로 졸업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본 육사를 졸업한 박정희는 동기생들과 함께 만주로 돌아왔다. 240명의 일본계 졸업생들도 만주군으로 편입되어 이 허수아비 군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게 됐다. 만주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인 생도 2사람이 장개석 군대로 달아나 버렸다. 졸업생들은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돼 2달간 견습사관 훈련을 받았다. 박정희와 이섭준은 소련 만주 국경지대의 관동군 부대에 배속됐다. 이섭준의 기억에 따르면 이 부대에서 2사람은 탈영한 만주계 동기생 때문에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모래주머니를 쥐고 8km를 달리는 벌을 받기도 했다. 견습이 끝난 다음에 2기 졸업생들은 다시 신경의 군관학교 교정에 집합하여 2주간의 교육을 받았다. 만주국의 사정을 설명해주는 강의가 주였다. 마지막 날에 송별회가 있었다. 일본 육사에서 침대 친구였던 노무라가 보니 박정희는 술을 마구 마셔대는 것이었다. 늘 조용하고 과묵하던 박정희는 잔뜩 취한 채 노무라에게 다가왔다. 박정희는 친구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울부짖듯이 소리치는 것이었다. 나는 하고 말 거야.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노무라는 1961년 5월 텔레비전을 통해서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지휘하여 정권을 탈취했다는 뉴스를 봤다. 그 순간 박정희의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란 울부짖음이 생각났다. 노무라는 너는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구나 라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박정희는 1944년 7월 러허성 식릉현 반벽산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제8단으로 배속됐다. 단은 연대 규모의 부대를 가리켰다. 반벽산은 만리장성의 바로 북쪽 산악지대에 있었다. 반벽산에서 북쪽으로 40km쯤 가면 청조에 이궁이 있는 청더, 북서쪽으로 가면 몽골이었다. 모택동의 팔로군 제17단이 만주군 8단의 주적이었다. 8단의 당재영 단장은 중국인이었다. 상교인 그는 박정희를 부관 겸 기수로 임명했다. 부관이 하는 일은 작전참모의 보좌였다. 머리 좋은 장교가 맡는 자리였다. 박정희로서 반가웠던 일은 이 8단에 만주군관 1기 출신 조선인 장교 2사람이 먼저 와서 근무 중이란 점이었다. 박정희에게 난생 처음인 군대 주먹맛을 보여줬던 방원철은 중화기 중대의 선임장교였다. 이주일은 대대 부관장교였다. 보병 8단은 1944년 1월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목당강 링안에서 리어성으로 이동한 부대였다. 그때는 장백산 밀림지대에서 활동 중이던 중국, 조선 공산 계열의 항일 빨치산 부대가 소련으로 밀려난 뒤였으므로 8단은 작전 지역을 바꾼 것이었다. 이주일, 방원철, 2 조선인 장교도 이동하는 8단을 따라왔다. 만주와 중국의 접경지대를 관할하게 된 이 부대는 팔로군의 공격으로부터 촌락들을 방어하는 것이 임무였다. 만주국의 용병처럼 되어
중국 공산군과 싸우게 된 박정희로서는 신바람이 날 수 없는 임무였다. 방원철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때의 진중 생활을 자세히 기록하여 놨다. 이 기록은 박정희가 처했던 상황을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방원철이 소속된 중대의 대장은 일본인 장교 오노키 상위였다. 방원철은 조선인으로서 일본인의 명령을 받아서 중국인 군인들을 지휘하여 또 다른 중국인을 공격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곤혹스러웠다. 더구나 팔로군은 인민들 가운데 숨어있고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아 사관학교에서 배운 군사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었다. 방원철은 한 경험을 통해서 현지 중국인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신 책임을 알게 됐다. 8단 소속 6중대 중국인 중대장이 당천이란 마을에 주둔하면서 민폐를 많이 끼쳤다. 이 중대장은 한 과부집에 놀러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팔로군 공작원에게 피살당했다. 단 본부에서는 6중대 병력을 몰리고 방원철 중위로 하여금 1개 소대를 끌고 가 당천에 주둔하라고 명령했다. 주민들은 새 부대가 들어오자 겁을 먹고 있었다. 방원철은 마을의 유지들을 모이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일전에 있었던 중대장 피살 사건과 이 마을 주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원들이 행패를 부리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부대원들의 가슴에 번호표를 붙이도록 지시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번호를 붙이지 않는 자가 약탈을 하면 때려 죽여도 좋습니다. 마을에서 공출하는 땔감과 식품에 대해서는 월 2회씩 그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방중위는 출입증을 유지들에게 주어서 부대로 놀러 오도록 했고 자신도 마을에 놀러가서 마작도 하고 아편도 빨았다. 노인들이 가르쳐주는 요령대로 아편을 빨았더니 중독도 되지 않고 금단 현상도 없어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루는 중국인들과 마작을 하다가 불쑥 이렇게 떠보았다. 내가 여기 놀러 나오는 것을 팔로군이 알고 있을 텐데 왜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 부대장님은 안심하십시오. 팔로군이 잡으러 오면 우리가 막겠습니다. 그때부터 방중위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안심하게 됐다. 하루는 일본인 중대장 오노키가 저녁을 먹다가 호주머니에서 엽서를 꺼내더니 방중위에게 보여줬다. 일본에 살고 있는 그의 여동생이 보낸 것이었다. 요지는 오빠 만주에는 쌀이 많다는데 다음에 고향에 오실 때는 좀 가져오세요. 쌀밥이 먹고 싶어요 였다. 오노키는 이 정도면 전쟁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글쎄요, 그거 참 심각한데요. 우리도 적당히 하면 돼. 초대 해병대 사령관 신현주는 1944년 여름부터 1946년 5월까지 박정희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오해와 과장이 많은 박정희의 광복 전후 행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목격자가 됐다. 신현주는 경북 금능에서 출생했다. 나이는 박정희보다 2살이 많아 1944년 때에는 29세였다. 신경 만주군관학교의 전신인 봉천 육군훈련처에서 1년 과정의 교육을 받고 만주군 장교가 됐다. 정일관과 동기였다. 신현주는 1939년 3월 1일에 간도성 명월구에서 창설된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했다. 간도특설대는 부대장만 일본인이고 장교들과 사병들은 조선인들이었다. 이들의 주 임무는 장백산 일대에서 활동 중이던 공산계열의 항일 빨치산을 토벌하는 일이었다. 1943년 12월 특설대는 만리장성 북쪽인 열하성으로 이동하여 모택동의 팔로군에 대한 작전을 맡게 됐다. 동만주의 항일 빨치산이 소련으로 밀려나 새로운 전선을 찾아간 것이었다. 신현준 상위는 열하성에서 근무하다가 이웃한 만주군 8단의 제6년장으로 전보됐다. 1944년 7월 28일 오전 11시경 신현준은 훅릉현 삼도화 중대본부에 도착했다. 그때 전화가 왔다. 8단장 부관 박정희 소위였다. 그는 조선말로 이야기했다. 경상도 억양이었다. 만주군에 근무 중이던 조선인들은 거의가 함경도 출신이고 경상도 출신은 드물었다. 신현준이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할 때는 조선인 부대였는데도 부대장이 일본인이라 공용어는 일본어였다. 8단에 오니 중국어가 공용어였다. 그런데 조선어를 듣게 되니 반가웠다. 제6년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것은 오후에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주는 2시간을 걸어서 담본부가 있는 반벽산에 도착하여 중국인 당재영 상교에게 신고했다. 이어서 박소위와 만났다. 박정희는 개구 일성이 형님이었다. 형님, 이번에 부임하신 제6년은 문제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전임자인 주상위는 팔로군 토벌 임무는 소홀히 하고 무고한 양민에게 민폐를 끼쳤습니다. 주민들의 원성뿐 아니라 부하들의 신임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부대 근처 식당에서 시중드는 여인과 아편을 피우고 놀고 있다가 기습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신현준의 눈에 비친 박정희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빈틈이 없고 믿음직하게 느껴지는 후배였다. 박정희를 통해서 8단의 만주군관학교 출신인 이주일, 방원철 두 중위가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만리장성 북쪽의 황량한 열화성에서도 안도가 됐다. 신현준의 6년은 곧 만리장성 남쪽으로 이동했다. 하북성 준화시엔에 있는 성문진에 주둔하게 됐다. 이 마을은 지명 그대로 사방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요새에는 6년을 지휘하는 제2형 본부와 일본군 헌병대, 제2기관 총연도 주둔하고 있었다. 방어에 유리한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팔로군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9월 8일 팔로군 약 100명이 남쪽 마을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제2형장 유소교가 신현준의 부대를 비롯하여 대대규모의 예하부대 전체에 출동을 명령했다. 앞장을 선 신현준의 부대는 팔로군이 숨어있는 마을 전방 300m 앞에까지 접근했다가 기습을 당했다. 일본군 복장의 팔로군 부대가 일장기를 흔들면서 갑자기 왼쪽 강둑에 나타난 것이다. 협공을 당한 신현준 부대는 경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했으나 이것마저 고장이 나고 말았다. 중대 지휘반이 척탄통을 총동원하여 수류탄을 쏘면서 반격하고서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신현준 중대는 전사 3명, 실종자 2명에 피해를 당했다. 신현준은 실종 2명도 전사했다고 속단하여 전사 5명이라고 보고했다. 다음날 팔로군은 실종자 2명을 치료하여 들것에 실어서 돌려주었다. 신현준은 낭패했다. 허위 보고를 한 셈이었다. 한때는 책임을 지고 자결할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 다행히 직속상관인 유소교가 가벼운 문책으로 수습해줬다. 1944년 여름 연합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고 일본과 독일을 도처에서 패퇴시키고 있었다. 7월 7일 일본 대본령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 사이판이 미군에게 함락되었다고 발표했다. 일본 수비대 3만 명뿐 아니라 현지 주민 1만 명도 운명을 함께했다. 섬 곳곳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휘몰아친 돌격의 함성. 아수라 같은 우리 용사들의 손에서는 총검이 번쩍이고 죽창, 곤봉까지 휘두르면서 적진에 돌입하였다. 필살의 정신으로 무장한 오척 단신의 일본병은 나구모 중장과 함께 산호초의 꽃잎처럼 흩어졌다. 대본령 발표문은 미군의 과학기술력에 대한 일본군 정신력의 허망한 도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다. 미군은 사이판 섬 옆에 붙은 작은 섬 티니 안에 비행장을 만들고 B-29 폭격기를 띄워 본토 공습을 강화했다. 1년 뒤에는 이 섬에서 이륙한 에놀라 게이호가 히로시마 상공에서 원폭을 투하하게 된다. 7월 13일 사이판 함락의 책임을 지고 도조 내각이 사임했다. 7월 20일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동부전선의 전방지휘소에서 작전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놓고 나간 시한폭탄이 폭발했다. 참모 4명이 즉사했으나 히틀러는 생존했다. 히틀러는 독일 장교단에 대한 일대 숙청을 감행한다. 5,000명 이상이 불순 장교들이 고통을 연장시키는 피아노 선으로 목이 졸리는 방식으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북중국의 산악지대 인민이란 물속에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만주군과 일본군을 괴롭히고 있는 모택동의 팔로군과 대면하고 있었던 박정희 소위, 그리고 조선인 장교들, 이들도 일본의 패망이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굳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일본의 패망은 곧 조선의 독립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이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였다. 8단의 방원철 중위는 팔로군으로 달아나는 방법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8월 그는 봉천 육군훈련소에 가서 한 달간 폭파교육을 받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봉천의 어느 토요일 오후 봉천 비행대 소속 박승환 항공 중위가 찾아왔다. 육척 장신의 훤하게 생긴 얼굴이었다. 초면인 박승환이 말했다. 내일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합시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박승환과 여운형. 만주군 8단의 방원철 중위는 일요일에 봉천 서탑 지구에 있는
봉천 항공대 박승환 중위의 집을 찾아갔다. 무게가 있어 보이는 박중위와 활달한 부인이 반갑게 맞아줬다. 박중위는 점심을 먹으면서 국제 정세를 해설하기 시작했다. 메가더, 아이젠하워, 롬맨 장군의 이름들이 나오고 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박중위는 결론적으로 미국의 거대한 국력에 밀려서 일본의 패전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 조선인 장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승환 중위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승만, 김구, 무정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무정은 모택동 군대와 함께 장정에도 참여한 조선인 포병 장교였다. 무정은 1942년 여름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치하에 있는 산서성을 근거지로 하여 김두봉, 최창익, 김창만, 박일우, 허정숙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과 그 산하의 조선의용군을 창설했다. 무정은 조선의용군의 사령관이 됐다. 당시로서는 해외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서 실병력을 가장 많이 거느린 사람이었다. 박승환은 1943년에 여운형의 명령을 받고 예난으로 잠입하여 무정을 만나고 왔었다. 만주국 중위 박승환은 만주국 내의 조선인 장교들과 무정의 세력을 연결시켜 일본의 패망이 임박한 시점에 국내로 진공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승환은 만주와 중국 전선에 있는 조선인 학병들이 탈출하여 백두산으로 집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는 조국 광복의 과정에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만 떳떳하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이었다. 방원철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팔로군과 싸우면서 느꼈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박승환은 오늘부터 방동진은 우리 비밀 조직의 일원이 되었으니 절대로 경고망동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소영웅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과 개별적인 탈출을 금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승환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조선인 장교들을 포섭하고 무기들을 구해서 봉천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방원철은 열화성의 8단으로 돌아와서 이주일, 박정희, 신현준을 설득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부대 사이가 수십 리, 수백 리나 떨어져 있어 만나기도 어렵고 그들도 자신과 한마음일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여운형, 박승호 한계의 만주국 내 비밀 조직의 한 회원이었다는 증언들이 있다. 이 증언들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박승환이란 한 젊은 장교의 비극적이고도 영웅적인 삶과 만날 수 있었다. 박정희는 박승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었다. 박명근은 심계원에서 근무할 때인 1950년대 말 박정희 1군 참모장을 찾아가 박승환의 조카입니다라고 인사한 뒤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삼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삼촌의 딸 정근이 해운대로 피서 갔다가 익사하였을 때는 군수기지 사령관이시던 그분이 뒷수습을 다 해주셨죠. 제가 경제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직접 선택하신 때문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을 때 일부에서 삼촌의 사상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 막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박승환의 미망인 김순자 할머니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다. 1963년에 박 의장이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마산에 내려왔는데 지방 유지들과의 모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박승환의 처입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갑자기 정자세를 취하더니 깍듯이 인사를 하여 주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박 대통령 시절에는 아부꾼들이 박승환과 박정희의 관계를 과장하고 조작하여 박정희가 비밀 독립군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책들을 펴냈다. 1980년 8월 18일에 육군 본부가 펴낸 창군 전사란 자료집에도 박정희가 간도 특설대에 장교로 근무하면서 비밀 광복군이 되어 북경을 비밀리에 오가면서 활약했다는 요지로 적혀 있다. 1991년에 중국 만주지방의 조선족 유지들이 발간한 중국 조선민족 발자취 총서 결전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특설부대에 참가한 자들은 모두 민족 반역자들이다. 박정희는 특설부대의 중대장급 군관이었다. 그는 해방이 되자 시세에 편승하여 하북지대 조선 청년들을 묶어세워 조선의용군에 참여하려 했다. 그러나 받아주지 않자 고추 남조선으로 내뺐는데 그 뒤 우익 세력을 긁어모아 나중에는 대통령으로까지 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박정희는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적도 비밀 독립군이었던 적도 없으며 독립투사를 잡아가둔 정보장교였던 적도 없다. 미화와 격하의 교차점에서 헷갈리기 쉬운 박정희의 만주국 행적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려면 박승환이란 인물의 연구가 필요하다. 박승환은 박정희보다 1년 늦은 1918년 경기도 파주군 월동면에서 태어났다.
대지주 박우용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경복고교의 전신인 경기 제2고보를 졸업했다. 수영, 스케이트 선수였고 훤칠한 키에 힘이 셌다. 졸업한 뒤 1년간 집에서 쉬었는데 폐가 나빴던 것이다. 이때 목량 여운형과 접촉하더니 열렬한 추종자가 됐다. 박승환이 1937년에 봉천군관학교 제7기생으로 들어간 것도 여운형의 권고에 의한 것이었다. 봉천군관학교에서는 이이육 사건에 연루됐다가 만주로 밀려온 일본인 교관 간노 히로시의 지도와 격려를 많이 받았다. 졸업 후 박승환은 1년간 기병장교로 근무하다가 항공장교로 전과했다. 조종사가 된 것이다. 그는 봉천항공학교에서 교관으로 일하게 됐다. 봉천에는 그때 김태덕이란 조선인이 공장들을 경영하여 돈을 많이 버는 유지로서 현지 사회에서는 높은 신망을 얻고 있었다. 여운형은 홍사익 장군에게 박승환을 김태덕의 둘째 딸 김순자에게 중매해 줄 것을 부탁했다. 여운형은 박승환의 조직 활동을 은폐하고 엄호해 줄 보호막으로서 김태덕의 그늘을 빌리려 했던 것 같다. 그때 홍사익은 소장으로서 길림성의 공주령학교 부교장으로 있었다. 일본군 내의 조선인 장교로는 가장 선임자였을 뿐 아니라 존경받는, 즉 민족혼이 죽지 않은 분이었다. 박, 김 두 사람은 1942년에 봉천 신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박승환은 봉천항공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만주군 내 조선인 장교들을 만나 뜻을 확인하는 일을 계속했다. 아내 김순자는 봉천 우리 집은 항상 조선인 장교들로 들끓었다고 회고했다. 그분은 양복이나 양말이 항상 한 벌, 한 켤레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후배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귀찮아서 양말이 없다고 말한 뒤 나중에 하나 남은 양말을 내놓았더니 이 양말에는 내 발만 들어가고 그 사람 발은 안 들어가는가 하면서 막 나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동지가 된 만주군 장교들은 문용채, 최남근, 이상열, 최창년, 이기건, 박임항, 김백일, 박준호, 박동균 등 수십 명이었다. 박승환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1943년쯤 꾀병을 냈다. 장인 김태덕은 만주군과 일본 관동군 수뇌부에 인맥이 넓어 사위가 장기 휴가를 받도록 해줬다. 박승환은 장교 복장인 채로 병가를 얻어 고향인 파주로 왔다. 그는 여운형의 지도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공작 활동을 벌이게 됐다. 이때 중학생이던 조카 박명근의 심부름을 자주 했다고 한다. 삼촌이 하나씩 둘씩 가져오는 수류탄을 보관하는 일도 맡았다. 그는 지붕 및 천장 속에 모아둔 수류탄이 떨어질까 불안했다. 박명근은 닭장의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등결을 채워놓고는 수류탄 70여 개를 파묻었다. 박승환이 여운형의 밀명을 받아 중국 팔로군 지역으로 잠입하여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을 처음 만나고 온 것도 이 무렵이었다. 아내 김순자도 밀서를 전달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동지나 다름이 없었다.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김순자 할머니는 홍사익 장군도 남편의 비밀 조직 활동을 엄호해 주었다고 기억한다. 홍사익은 경기도 안성 사람으로서 일본 육사 26기 출신이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일본 육사 선배인 김광서 중위, 동기생 이청천 중위, 1년 후배인 이종혁 중위가 일본군 부대에서 탈출하여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홍사익은 번민하다가 일본군에 남아있기로 했는데 항상 죄책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약 8년간 만주와 상해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동포와 조선인 장교들을 접촉할 시간이 많았다. 홍사익이 그들을 감싸주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 1944년 3월 홍사익은 관동군 군사학교 부교장에서 필리핀 포로 수용소 소장으로 전보됐다. 김순자 할머니는 홍사익 소장께서 필리핀으로 떠날 때 아버님, 남편, 그리고 제가 봉천역에 전송 나갔죠. 홍 장군은 남편의 손을 잡더니 자네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네 라고 말하면서 등을 두드려 주시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라고 했다. 박정희에게는 대구사범 선배이기도 한 송남헌은 해방 3년사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여운형은 1943년에 추록한 직후 해방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규합에 나서 박승환을 통해 만주군 내 조선인 장교들을 포섭하도록 하는 한편
1944년 8월 10일에는 조동우 등 국내외 노장 사회주의 일파와 함께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했다. 여운형과 박승환의 국내 진공 계획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장교들 가운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있다. 박승환이 약 7년간 닦아놓은 인맥을 중심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4월 봉천에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박승환, 이상열, 박준호, 최창윤, 문용채는 여운형의 건국동맹 산하 조직이란 뜻에서 조선건국동맹, 만주분맹, 군사위원회란 명칭에 합의했다. 박준호의 기억에 따르면 이 조직의 대표는 박승환, 연락책은 금주 주둔 만주군 헌병대 문용채 상위, 군관학교 출신 장교 담당은 최창윤, 재정은 김순자의 형부인 평양갑부 최기영이었다. 이들은 지역별로 또 기수별로 조직 대상 장교들을 추리게 됐다. 박준호는 생전에 기자에게 신경 비행대에 있던 최창윤이 1기 후배인 박정희를 2기생 대표로 추천한 것으로 기억된다. 박정희와의 연락은 그가 맡았을 것이다. 박승환이 광복 전에 박정희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본다는 증언을 남겼다. 간도용정 광명중학교 출신의 쾌남아 최창윤은 생도 시절에는 후배 박정희를 구타하여 눈물을 맺히게 한 적도 있었으나 졸업한 뒤에는 친해졌다. 연령 초과인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강재호 상위는 간도특설대에 있었다. 간도특설대는 1개 대대 규모의 부대였지만 부대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조선인이었으므로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병력이었다. 이 부대에서는 최남근, 강재호 두 장교가 버티고 있으면서 박승환과 완전히 호흡을 같이 하고 있었으므로 따로 공작을 할 필요가 없었다. 박정희가 강재호, 최창윤 같은 핵심 장교들과 믿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의 평소 성향이 민족적이었다는 점들로 미뤄볼 때 만주 분맹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박정희는 주동적 참여자나 활동가는 아니었다. 박정희가 중도 좌파로 분류되는 여운형 계열에 광복 전부터 동조했다는 것은 광복 후 그에게 닥쳐올 험난한 역정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박승환은 1945년 여름 재차 중국 전선을 뚫고 연안으로 들어가 조선의용군 사령관 무정을 만나고 왔다고 한다. 박승환은 봉천으로 돌아오자마자 만주군 내 동지들과 연락을 취하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더니 여운형에게 보고차 아내와 함께 서울로 갔다. 박승환은 여운형에게 이제 곧 일본이 망할 것 같다. 시간이 촉박하니 국내, 연안, 중경의 민족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만나 거사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여운형에게 중국행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소련이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한 지 며칠 뒤 박승환은 일본이 항복을 결정했다는 극비 정보를 입수한다. 8월 14일 박승환은 아내와 함께 서울역에서 봉천행 특급 열차에 올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광복의 그날. 박승환, 김순자 부부가 탄 특급 히카리호가 압록강을 지나 안동역에 도착한 것은 8월 14일 늦은 밤이었다. 기차는 더 갈 수 없다고 서버렸다. 역은 등화 관제로 캄캄했다. 8월 9일 소련군이 참전하여 만주로 물밀듯이 밀려들고 있었다. 그 피란민들이 안동역에 몰려들어 발 디딜 틈도 없었다. 박승환 부부는 일단 기차에서 내렸다.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초조하기만 했던 것이 박승환이었다. 그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안동역에 와 있던 조선 건국동맹 군사분맹의 연락책 문용채 만주국 헌병상위와 재정 담당인 최기영을 만났다. 8월 15일 박승환 부부는 다시 봉천을 향해서 출발했다. 봉천 못 미쳐서 어떤 역에 도착했을 때였다. 일본 천황이 항복 방송을 했다는 것이었다. 역은 텅 비어 있었다. 저녁에 봉천역에 도착했다. 봉천 거리는 조용했다. 일본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중국 사람들만 거리를 서성대고 있었다. 둘은 걸어서 시타 지역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박승환은 낙담에 맞지 않았다. 만주군 내 조선인 장병들을 끌어모아서 국내로 진격한다는 꿈은 너무 빨리 온 일본의 항복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박승환은 만주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했다. 서울로 돌아가서 여운형을 돕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여운형은 건국준비위원회 발족을 선포한 뒤
일본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었다. 박승환은 이제는 건국과 건군으로 행동 방향을 돌려야겠다고 판단한다. 하루빨리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미 철로는 끊겨버렸다. 박승환은 조선인 장교들을 이해해주던 만주군 장교 간노 히로시를 찾았다. 비행기를 하나 내어달라고 부탁했다. 8월 17일 낮에 박승환, 최창윤, 양국진 등 조선인 장교 7명을 태운 군용기가 봉천 비행장을 이륙하여 약 2시간의 비행 끝에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 내렸다. 만리장성 북쪽의 열화성에 포진하고 있던 만주군 8단의 4 조선인 장교들. 8월 9일 소련군의 참전을 가장 먼저 한 것은 반벽산의 담본부에 있던 단장부관 박정희 중이었다. 그는 7월 1일자로 중위로 진급했었다. 8단은 만리장성 북쪽에 흩어져 있는 전 병력을 식릉에 집결시켰다가 상부의 명령에 따라 내몽골의 뚜어룬으로 북진하라는 작전 임무를 부여받았다. 박정희는 이런 명령을 신현준의 제6년을 비롯한 예하 부대에 전달했다. 그때 방원철이 속해 있던 중화기 중대는 만리장성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가 일본군과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통신이 되지 않았다. 당시 만주군은 대대급 부대만이 발전식 무전기를 갖고 다녔다. 한 30분간 발전기를 돌리고 통신기를 틀어야 송수신이 되는 퇴물이었다. 방원철이 선임장교로 있던 중화기 중대가 만리장성 남쪽에서 작전을 마치고 반벽산에서 20리쯤 떨어진 고산자의 본부로 돌아온 것은 8월 13일 오후. 목욕을 하려는데 박정희 중위가 전화를 걸어왔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밀 유지를 위해서 조선어를 쓰겠습니다. 지난 9일 소련군이 침공하여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식릉에 집결했다가 뚜어룬으로 진격하게 됐습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반벽산에 도착해 주십시오. 반벽산에서 부대를 정비해 식릉으로 향합니다. 장비를 최대한 가볍게 꾸려주십시오. 이 순간 방월철도 아차했다. 그 한 달 전 평천에 주둔하던 헌병상위 문용채가 엽서를 보내왔던 것이다. 건국동맹 군사분맹의 연락책인 문용채는 이 엽서에서 나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봉천으로 간다. 방중이도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휴가를 얻어서 우선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했다. 방중이는 이 편지를 이제 일제의 패망이 임박했으니 휴가를 내어 후방으로 빠졌다가 거사하자는 취지로 이해했다. 그래서 상부에 휴가를 신청했더니 일본군과의 합동작전이 끝난 뒤 한 달간의 휴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다. 방원철의 중화기 중대 약 250명은 당나귀 50마리의 짐을 싣고서 14일 새벽에 반벽산으로 출발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반벽산에 집결한 8단 병력은 행군대열로 재편성하여 바로 식릉으로 출발했다. 반벽산, 식릉은 약 60km의 거리였지만 강원도 산악지대처럼 험했다. 차는 다닐 수 없었다. 당나귀와 보병으로 구성된 긴 행렬이 연일 계속되는 폭우를 뚫고 걸어갔다. 절벽과 계곡을 따라 난길을 걷자니 하루 50리가 고작이었다. 방원철의 중대에서는 졸면서 걷던 병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기도 했고 급류를 건너다가 떠내려가기도 했다. 신현준의 중대도 식량과 탄약을 실은 당나귀가 물에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정체불명의 부대로부터 야간 기습을 당하기도 했다. 알고 보니 우군 부대가 5인 사격을 해온 것이었다. 8월 15일, 16일도 행군이었다. 일본이 행복한 사실도 모르고 그들은 걷고 있었다. 폭우를 맞으면서 잠을 자고 깨어나면 또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발전기를 한참 돌려야 작동하는 무전기를 켤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8월 17일 방원철의 부대가 식릉에 거의 당도했을 때 무전기를 작동시켰다. 아무 방송도 잡히지 않았다.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데 중국어 방송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장개석의 육성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다. 방원철은 그 연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일본은 14년에 걸친 중국 침략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여 항복했습니다. 동북지방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더 심한 압제를 받았습니다. 조선 사람들 중에는 일본인에게 빌부터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체의 보복 행위를 금하는 바입니다. 동북 변사처를 조직하여 왕장군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니 자중자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따라오던 신현주는 식릉의 당도에
중화민국의 청천백일기가 휘날리고 있는 것을 보고서야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신현준, 방원철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인 8단장은 매우 원만하게 이 사태를 관리했다고 한다. 박정희 등 조선인 장교 4명은 일본인 장교 13명과 함께 무장 해제를 당했다. 당재영 단장은 일본인 장교들을 식농 소재 일본군 계도부대에 인계했다. 다른 만주군 부대에서는 일본인 장교들이 중국인 사병들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었다. 만주군 중위 박정희가 일본인 장교들과 함께 그 만주군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했을 때 느꼈던 감상은 신현준 상위처럼 착잡했을 것이다. 그의 회고록, 노해병의 회고록을 인용한다. 만주군 장교가 된 이래로 계속 소중히 아끼고 있던 손때 묻은 군도, 권총, 쌍안경을 고스란히 바치게 되었을 때의 그 심정이란 마치 하늘을 날던 새가 날개를 잃은 것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조국 해방의 기쁨을 안고 희망찬 장래를 기대하면서 전진하기로 결의했다. 머나먼 만리장성 산중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광복의 그날을 맞은 박정희, 아니 다카키 마사오는 그러나 잃은 것이 더 많은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교사라는 안전된 직장을 버리고 군인의 길을 결단했던 그는 일본이 항복하는 순간 자신이 서 있던 자리가 바로 일본 편이었음을 알게 됐다. 미국의 원폭과 소련의 참전에 의해 앞당겨진 광복이었기에 그 광복의 소식조차도 이틀 뒤에야 알았듯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박정희는 역사의 경로 속에 무력한 존재로 내던져지고 말았다. 일제의 압제에 대해서도 그토록 반발한 그였지만 그 일본 장교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 군도도, 계급도, 월급도 박탈당한 박정희였다. 이때야 비로소 그는 박상희 형이 그토록 말리던 만주행을 후회도 해보았을 것이다. 민족 해방의 순간에 서서 기쁨보다도 걱정이 앞서게 된 박정희의 25시. 나라가 힘이 없으면 국민이 구차해진다는 이 실감, 광복이 몰고 온 모순과 곤혹과 갈등의 이 체험이 박정희를 자주인으로 빚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소련 하바로브스크 북동 약 70km 아무르 강변 무혀츠코의 마을에 있던 88 특별 저격 여단 본부에서 광복을 맞은 김일성 소련군 대위는 박정희 만주군 중위와는 처지가 뒤바뀌었다. 쫓는 편에 서 있던 박정희가 오히려 쫓기는 입장에 서게 됐고 김일성은 북한으로의 금이 환양을 꿈꾸게 된 것이다. 김일성은 한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이주한 뒤 중국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19살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던 동북 항일 연군의 중대장급 지휘관이 되어 빨치산 투쟁을 하던 김일성은 1941년 무렵 만주군과 일본군의 공격을 피해 소련으로 건너갔다. 소련 극동 방명부는 이 중국인, 조선인 혼성부대를 88여단이란 첩보부대로 재편성했다. 여단장은 중국인 주보중, 김일성 대위는 제1대대장이었다. 소련군은 조선어까지도 서툴던 이 33세의 대위를 신화 속의 김일성 장군으로 조작하여 평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김일성은 조국을 떠난 지 20여 년간 줄곧 중국과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부하로 있음으로 해서 조선 사람들의 생활과 애환과는 유리됐다. 그는 사실상 중국화된 조선인이었다. 김일성, 김정일 집단의 심리적 특징이 된 마적단적 시각, 즉 북한을 점령지로 동포들을 노획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변태적 호합한 생활에는 아무런 양심의 갈등을 느끼지 않는 특징은 외세에 소속되고 외세에 조종된 만주 경험에서 우러난 바 크다. 박정희, 김일성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만주를 경험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국으로 돌아왔다가 15년 뒤에는 서로 대결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두 사람이 만주를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 그 뒤 한반도의 운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만주군 8단은 식농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계도부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장비를 접수했다. 그런 뒤 당일 밤으로 식농지역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했다. 당재현 단장이 예하부대에 하달한 훈령은 이런 요지였다고 신현주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내용이 양반스러웠기 때문이다. 하나, 오늘 밤에 한해서 초병들은 사전 허가 없이는 일체의 사격 행위를 금한다. 둘, 우리 8단이 오늘 작별하는 일본군 계도부대와 재회할 때는 적대 관계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셋,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까지 동맹관계를 맺고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전우였다는 사실을 저버릴 수는 없다. 넷, 의리를 존중함이 인간의 도리일진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도리를 다해야 하느니라. 8단의 당재영 상교는 박정희 등 조선인 장교들을 직위 해제한 뒤에도 8단의 손님처럼 남아있게 해줬다. 그런 상태에서 8월을 다 보내고 벌써 만리장성으로 남아하는 가을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9월 어느 날, 박정희와 이주일이 신현준을 찾아왔다. 방원철은 봉천을 향해서 떠난 뒤였다. 박정희가 입을 뗐다.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택할 진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중국 사정은 형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터이니 귀국을 위해서 어떤 노선을 선택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자는 대로행이라고 하는 말을 명심해야 하네. 봉천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길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데다 봉천까지의 철로가 두절돼 있네. 북경을 경유하는 길이 멀기는 하지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만주국이 망했으니 만주군 8단은 고아처럼 되어버렸다. 당재영 단장은 장계석과 모택동을 놓고 어느 편에 붙을까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8단은 부대를 정비한 뒤 미윈이라는 도시까지 이동하여 사태를 관망하기로 했다. 박정희 등 세 사람은 이 기회에 미윈까지만 동행한 다음 헤어지기로 했다. 새 조선인은 당 단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기차편으로 북경으로 향했다. 신현준은 회고록에서 9월 20일에 북경에 도착했다고 쓰고 있다. 박정희 일행은 동포가 경영하던 음식점 덕경로에서 며칠 묵으며 앞날을 걱정했다. 만주, 중국 전선에서 광복을 맞은 조선인 장병들은 북경으로 몰려들고 있었다. 수십 명이 덕경로에서 기숙했다. 상해 임시정부는 최용덕 중국군 소장을 동북 판사처장에 임명하여 이들을 광복군 산하에 편입시키려고 했다. 신현준, 이주일, 박정희는 이 광복군에 들어가기로 했다. 북경 시내 북신교라는 곳에 제지 공장이 있었다. 이 공장 건물과 마당이 광복군의 병영이 되었다. 박정희는 광복한 뒤에 광복군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쑥스러워했다고 전한다. 광복된 뒤에 일본군, 만주군 출신 장병들로 편성된 북경의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 제3지대 주평진대대라고 불리게 됐다. 평진은 북평과 천진에서 따온 단어였다. 이 부대의 대대장에는 신현준 전 만주군 상위, 1중대장에는 이주일 전 만주군 중위, 2중대장에는 박정희 전 만주군 중위, 3중대장에는 윤영구 전 일본군 소위, 정원관에는 정필선 광복군 공작원, 군의관에는 엄재환이 임명됐다. 이 부대를 관리한 사람은 장계석 군대의 소장 출신 최용덕이었다. 최 소장과의 연락 책임자로 이성가 중국군 중위가 평진대대에 주재했다. 원래 상부에서는 이 평진대대를 박정희 중위에게 맡겨 지휘하려고 했었다. 그가 만주 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우등으로 졸업했다는 사실로 해서 평가가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는 상부에 대해서 나이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신현준 상위가 나보다 위인데 내가 지휘관이 되면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고 사양했다. 박정희는 그렇게 해놓고 신현준을 찾아와서 형님께서 이 부대를 맡아야 하니 부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더란 것이다. 약 200명의 이 평진 대대원들은 귀국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학병 출신으로서 이 광복군에 속했던 박기혁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집단을 만든 것이다. 배편을 기다리면서 규율이 있어야 했고 그래서 군사편제로 조직된 것이다. 광복군이란 말에 어울리는 이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했다. 광복군의 일과는 훈련이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먹는 것이었다. 신현준, 박정희 등 간부들은 최용덕과 함께 북경에 있는 동포들에게서 식량을 얻어와서 부하들을 먹이느라 애를 먹었다. 신현준은 회고록에서 구걸해 오다시피 했다고 했다. 병영으로 쓰고 있던 제지공장 안에는 식당도 없었다. 병사들은 숙소에서 식사를 했고 간부 요원들은 취사장 옆에 한 20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마련하여 먹었다. 의자가 없어 식탁 주변에 둘러서서 담소하면서 먹었다. 신현준은 밥도 먹고 죽도 먹고 굶을 때도 있었다고 했다. 이때 박정희는 노래 하나를 작사 작곡하여 혼자서 콧노래로 부르곤 했다. 신현준은 하도 이 노래를 많이 들어서 50여 년이 지난 요새도 기억한다.
조팝 깡다리에 소금국만 먹어도 광복군 정신만은 씩씩하게 살아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지은 새마을 노래와 비슷한 경쾌한 곡이다. 박정희는 평생 울분이나 고통을 나팔 불기, 노래 부르기, 기타 치기, 단소 불기 같은 음악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했다. 음악까지도 그는 아주 실용적으로 이용했다. 박정희나 신현주는 이 평진대대 안에서 친일 시비에 휘말린 적은 없다고 한다. 광복군 병사들은 계급장은 떼고 일본군, 만주군 군복을 개조해 그대로 입고 다녔다. 진짜 광복군 출신 장준하가 이때 박정희와 만나 나쁜 사이가 되었다는 풍설은 사실이 아니다. 신현준에 따르면 좌우익 대립이 벌써 이 평진부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눈에 안 보이는 38선이 부대원들 사이에 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 사상 문제로 토론을 벌이는 일도 잦았어요. 박정희 중대장이 어느 이념에 경도돼 있었는지 뚜렷한 기억은 없지만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여운형 선생을 줏대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던 일입니다. 신현주는 그 사건을 1945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일어났다고 기억하고 있다. 평진대대의 전 병력을 이끌고 야외에 나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방에서 기관총 사격 소리가 들렸다. 위협 사격이었다. 이어서 일단의 중국군 부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훈련을 중지하고 손을 들고 나오라고 하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북신구의 병영으로 행진시켰다. 그리고는 신현준, 박정희, 이주일 등 장교 출신 간부진을 몽땅 영창에 집어넣고는 문을 잠그고 사라져버렸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신현준은 평진부대를 편성할 때부터 중국 공산당 계열의 조선인 공작원들이 몇 사람 묻어온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지폐를 갖고 부대원들에 대한 포섭 활동도 거의 공공연히 벌이고 있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 간부진을 혼내주기 위하여 중국군에게 모략을 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신현주는 생각했다. 간부들은 몇 시간 지난 뒤 풀려났으나 이 경험은 박정희에게 오래 기억됐다. 훗날 둘째 딸 박근혜에게 박 대통령은 북경에서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이국 땅에서도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한 조선인의 민족성에 대해서 개탄했다. 박정희는 평진대대에서 처음으로 공산당과 실체적인 접촉을 할 수 있었고 그 첫 경험은 매우 기분 나쁜 기억이 됐다. 하루는 박정희가 중대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몇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당의 회의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잔말 말고 훈련이나 받아. 박정희는 일부러 더 고된 훈련을 시켰다. 그날 저녁 공산주의자들은 박 중대장을 규탄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자고 있는 박정희를 불러내는 것이었다. 중대장 동무는 당의 중대한 회의를 무시했으니 책임을 지시오. 이런 선정에 옳소 라고 외치며 동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박정희는 옳기는 뭐가 오라, 돌아가 잠들이나 자 라는 말을 남기고는 나와버렸다. 숙소에 돌아온 박정희는 동무라는 말을 곱씹으면서 화를 사기느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동양적, 무사적 서열의식과 예절에 철저한 박정희로서는 나이와 계급을 무시하고 맘먹으려드는 공산주의식 인간관계에 생내적인 거부감을 느낀 것이다. 박 대통령은 김종신 공보비서관에게 그때 보니까 이놈 저놈들이 나서서 군대를 팔아먹으려 하더군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끼리는 좌우익으로 갈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친장개석파, 친모택동파로 또 한 번 찢겨져 서로 평진대대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조선인들의 심성에 절망한 것이 박정희였다. 이 절망은 곧 거대한 문제의식으로 자라난다.